네,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요. 서울고법이 이렇게 오늘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원재이고요. 3월 26일 수요일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윤형중 랩2050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있었던 판결 내용을 박영식 에디터님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이재명 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 영상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보시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뒤에 준비해 놓은 이제 전화 연결도 많아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선고는 무죄였습니다. 근데 1심과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만 모든 혐의가 다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몰랐다라고 한 부분도 이거는 뭐 1심 판결과 같아서 일단 무죄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골프 발언이 있습니다. 골프를 같이 쳤냐 아니냐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부분도 1심에선 유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죄가 된 거고요. 새롭게 항소심 판결이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1심에서 유죄였던 백현동 부지 연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도 1심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좀 같이 보시죠. 대표님, 오늘 무죄 판결 나오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알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총장과 문제는 관련된 전부 다 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 대권도전 어제 꿈이 너무 좋았어. 저도 막. 네? 어제 법사위 꿈을 꿨는데 법사위에서 너무 잘 됐어 어제. 네, 이재명 대표 실제로 이 백브리핑하고 나서 실제 안동의 산불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지금 박영식 에디터님이 전해주시네요. 네, 이 이야기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연결해서요. 조금 더 자세히 현장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박주용 기자님. 네, 박주용 기자님 잠깐 전화 연결 중인데요. 세 분 백브리핑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네. 우리 황 대표님께서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을 두고 윤 대표님. 윤 대표님. 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두고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국력을 낭비할 일이냐고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재명 대표. 아니 카톡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한테 정말 이렇게 말씀 못 봤습니다. 아, 네. 예, 정말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허위사실 공표죄 요거로 다시는 출마를 못하도록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된다, 이거 하나로 가지고 검찰이 공소 제기를 했고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났고, 이건 경기도지사 시절 얘기예요. 항소심에서 말도 안 되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던 것이 2020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선에서 이번에는 또 낙선되지 않았습니까? 낙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 하나를 문제 삼아서 발언 하나가 아니죠. 아주 검찰이 아주 말도 안 되게 발언을 해석한 것을 문제 삼아서 발언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에요. 발언을 해석한 것을 문제 삼아서 기소를 했고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 선고만 받으면 된다. 근데 1심에서 그거를 다 받아줬죠. 네, 그러다가 지금 2025년 3월 오늘 드디어 항소심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이나 또는 뭐 어쨌든 호사가들이 계속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뭐 죄가 있고 혐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1대1 구도로 자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경중으로 따지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굉장히 사실 가벼운 거였던 거죠. 그냥 어떤 선거 과정에서 어떤 과정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툼 자체도 1대1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나마 그것도 뭐 깨끗하게 해소가 됐으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방송에 대해서 오늘 판결을 예측을 했는데 맞아요. 예, 우리 다 무죄가 네. 나올 것이다. 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우리 윤 대표님도 네. 생각보다 상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항소심 사건 진행 과정을 알고 계시면서 이건 무죄가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누구나 예측했던 상식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저는 무죄를 예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어쨌든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준 부분 중에는 이른바 이제 골프를 같이 친 멤버들의 사진을 조작해서 10명이 사실 찍은 사진이 원본인데 4명만 들어간 것처럼 증거 제시가 됐던 부분도 재판부가 명확하게 짚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그런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한 것은 조작이다라는 거를 재판부가 짚었을 때 좀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놀랐다는 부분이 나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는 유죄를 받은 거여서 이 대목에 대해서 일단 짚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한 발언도 뭔가 좀 폭넓게 해석해가지고 1심에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때 검찰의 공소 제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해석의 영역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그런 언급을 한 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제기가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은 안 된다.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거 보고 야 이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을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판결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랍게 봤습니다. 사실 이 재판 판결문을 읽는 선고만 거의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면서 선고 요지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신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고 요지는 지금 일단은 김문기 관련된 발언 3가지 김문기를 뭐 알았다 몰랐다 시장 전에 알았다 시장 뭐 도지사가 되고 나서 알았다 이 발언 자체는 모두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법상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처음부터 지적이 됐는데 검찰이 교유행위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걸 만들어냈어요. 우리 사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재판부가 짚어줍니다. 이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네,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줬고요. 그리고 네네네. 또 백현동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이거는 분명히 법률 준수 요구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 이 부분은 의견 표명이다. 그리고 협박했다.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됐다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말이 허위가 아니고 다 진실이라고 밝혀준 것. 이게 판결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기자 연결이 지금 돼서요. 네, 기자 연결 네. 잠깐 하고 윤 대표님 발언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박주영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현재 국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2심 선고 어떻게 판결났는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공직선거법 사건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아서 대선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이 대표가 이번에 사법 리스크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일단 대선 가도의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지난 선거 결과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지난 선거와 좀 다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을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문긴 전 처장과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여야 반응도 나올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장에 나가 계시니까 좀 어떤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여야 협의가 크게 엇갈렸는데요. 일단 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법 정의가 살아났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권을 남용해 이 대표를 탄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점은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격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에 날을 세운 겁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망연자실하는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당초 2심 판결이 1심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인데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선 대단히 유감스럽다.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가도에 관심이 많을 텐데 대선 주자로 이제 행보에 나서는 걸로 보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번 무죄 선고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됐는데요. 대권 가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곧장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산불 피해 현장을 살피면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안정감을 보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당 장악력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 대표만큼 대규모 지지층을 보유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까지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명계를 비롯한 다른 대권 주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는데요. 정부 여당을 여기에 덧붙여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검찰로부터 핍박받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전화 연결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용호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여보세요? 네, 이용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 이 의원님께서는 선고 직전까지 여러 언론에서 무죄를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심 때는 사실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실형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무죄를 미리 확신을 하셨었나요? 1심 양형이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한 판단이다라고 하나 가장 중요한 징표로 그걸 봤고요.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 거짓말이었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재판 내내 검찰한테 그 특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공소장을 변경을 하긴 했는데 변경된 공소장을 보고도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봤을 때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바로 잡힐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이 사실은 결과였군요. 1심이 약간 좀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래도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 특히 또 이제 조기 대선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거나 한다면 형사재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선고 일정하고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재판의 지속 여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 헌법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소추를 받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여기서 소추는 소는 기소, 추는 공소 유지, 그러니까 재판을 말하는 건데요.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불소추 특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그 해당 규정의 취지는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좀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국내외적으로 대통령의 위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때문에 대통령직이 원만하게 수행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 헌법 규정의 취지상으로도 재판은 중단될 것이다. 이게 현재 헌법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행인데요. 또 이 지금 어쨌든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도 선거 비용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였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만약에 이게 그 유죄 선고가 나고 지난번처럼 이제 좀 그 선거 무효가 될 정도의 이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항소심 판결을 이제 판결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판시한 그 낭독한 내용들을 쭉 뜯어 보니까 그 공소장의 공소사실 내용을 굉장히 세분화 시켜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그 검토하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라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상당히 숙고를 한 결과물이다. 그렇게 보면 대법원에서도 이 그 완전한 무죄 판결을 다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문제는 조금 그 크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하고 이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 영향을 끼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여쭙고 싶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탄핵 선고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적 좀 공분과 비판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를 보고 이후에 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국민적 목소리들도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인데요. 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 없이 너무나 많은 국민적 갈등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니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고를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정 여하를 떠나서 헌법재판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용은 될 건데 전원일치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재명 대표 항소심 사건도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1심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인데 2심에서 명확하게 그거를 다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저는 탄핵 사건도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문이나 기각 결정문을 법률의 영역에서 법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결정문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30년 가까이 이렇게 재판을 해왔던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법리의 관점에서 쓴다라고 하면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은 뭐 당연한 어떤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윤영중 대표님? 아, 네. 제가 오늘 바꿔서 못하려 걱정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첫 발언을 20분 만에 하게 되다니 네. 참.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요. 저는 근데 이번 2심 재판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좀 기준이 우리가 허위사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 이제 더 이상 그거는 기억이나 해석이나
그 의견은 아니다. 예, 그거는 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 법원의 판단에 좀 길들여져 있었는지 무죄까지는 상상하지 못. 제가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무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논리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무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100만 원 이하형을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기억에 대한 것. 내가 그 사람을 시장 제시 때는 몰랐다. 그 이후에 소송 대응하면서는 자주 소통했으니까 알았지만 시장 제시 때는 몰랐다. 이건 기억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1심 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두 번째, 해석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 발언을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허위 사실 공표가 되는 경우. 이를테면 이 발언이었죠. 국민의회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전체 일행 중에 4명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야, 요 발언이 문제였어요. 요 발언이 1심 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였는데 이 조작한 거죠라는 발언이 이재명 대표는 줄곧 그 사진을 조작한 거다. 네?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고 나는 얘기했고 내가 골프를 안 쳤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 이후에도 나는 골프를 쳤다. 그것도 내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라고 줄곧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쪽과 뭐 이제 그 검찰 쪽 주장은 이 사람이 골프를 쳤으면서 안 쳤다고 거짓말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이게 허위사실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백현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차례 공문을 받아서 용도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받은 건 사실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압박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그 협박으로 끝까지 느끼는 게 과연 좀 과도한 표현이냐 아니냐 이 정도의 쟁점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압박은 당연히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지자체장이. 근데 협박이란 표현이 표현 좀 과했다. 저도 좀 과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좀 엄밀하게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허위사실 공표는 뭐냐면요. 내 장모는 누구에게도 이런 한 장의 피해를 준 적도 없다. 그거는 윤석열 씨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한 장이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장모님? 줬잖아요. 명백하게 네. 줬어요. 10원이라고 안 했나요? 아, 10원이었습니까? 제가 허위사실 공표했나요? 내 아내는 계좌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네, 이런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발언들이 허위사실인 겁니다. 의견이나 해석에 의해서만 그 허위사실로 어떻게든 해석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들은 허위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 구약을 다 외운다라는 발언도 있지 그렇죠. 않았나요? 구약을 다 외우는지는 근데 집회 그건 확인할 심지어 수 있는 후보 거잖아요. 시절 발언 아니었어요? 맞죠. 김건희 네. 씨가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다 외운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어쨌든 기독교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하면 야 구약을 다 외우는 영부인과 함께 사는 대선 후보라면 오 그리스도 예수님 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따져가지고 이런 걸 기소를 그러니까. 한다고 그렇죠.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하면 뭐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낙선자의 경우가 아니라 당선자의 경우를 더 문제 삼아야죠. 그렇죠. 네. 그거 만약에 아니. 재판 벌어지면 법정에서 진짜 한 번만 참 외우면 차례부터 되잖아요. 외우기 한 시작하시면 번만 심지어 외우면 시민단체에서 그거를 고발하기도 했어요. 종교단체에서 실제 그거를 판단을 해달라 했는데 뭐 물론 일단은 뭐 입건되지 않아서 그렇지 일단은 계속 문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도. 완전 필리버스터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것도 있었어요. 김건희 씨의 학력에 대해서 네. 학력 뭐 허위 이력 있다. 이 얘기는 명백한 오보다라고 윤석열 씨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학력 위조한 거 다 학위 취소되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하여튼 저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여권에서는 범죄자 프레임을 많이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안을 좀 들여다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그 프레임으로 탈탈 털어서 만든 것이 고작 이거였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사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안들은 굉장히 이 사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범죄자 프레임으로 몰아가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을 볼 때는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 사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되었고 이번 판결의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게 요즘 법기설주들이 워낙 난무하는 세상들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해석과 법리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이제 아무리 변호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집에서 남편에게 이 사건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믿지를 않다가 지난주에 이재용 회장이랑 만난 걸 보고 나를 믿지 말고 그럼 이재용 회장을 믿어라. 아마 항소심 결론까지는 알 거다. 오죽하면 그렇게 설명을 했겠어요. 이재용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뭐 아무튼 항소심 결론까지는 알지 않았을까. 네. 아니 뭐 항소심. 오늘 2시부터 어쨌든 항소심 선고 예정돼 있었으니까
한 1시 30분부터 해가지고 3시 반까지 장이 마감될 때까지 네. 그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보고 또 코스피나 코스닥 이쪽 흐름을 보면은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이제 올라가기도 해서 이게 이제 삼성의 정보력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네.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 글이 있고 오늘 이제 최대 승자는 물론 이재명 대표이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슬며시 웃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뭐 반응들이 많이 온라인상에서는 네, 재미 그렇죠. 요소로 왜냐면 나오고 있다는 것. 법률가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을 막 해버리고 막 법을 아예 위반해버린 판사가 나와버리니까 도저히 뭐 법률적으로 설명을 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너무 맞는 말을 드려도 뭐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재용 회장을 믿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재판에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잘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계속 이제 상대 진영에서 이거 봐라 사법 리스크가 있다.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이거 지금 재판하고 있다. 유죄 나오지 않았냐 1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장동 백현동 사업할 때 돈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유죄 나온 줄 안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전혀 다른 이슈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저변에 특히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거나 이제 이런 이슈를 매일같이 팔로잉을 하지 않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이제 하루하루 이제 굉장히 경제 활동하기 바쁘신 서민분들께서도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어렵고 귀찮고 사실은 뭐 제목만 보고 넘어가거나 하다 보면 대한민국 3심제 국가고 어디까지나 그 이제 그 피고인 내지는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에서 뭐 유죄라고 일단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을 범죄자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 오늘 스마트폰에서도 제 지인의 한 80%는 대부분 단체방에서 뭐 이재명은 이제 아웃이네라는 얘기를 계속 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다 이재명은 100% 유죄 인간으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 결론이 나고 나니까 다들 화들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뭐 어디까지나 오늘 재판부가 짚어준 대로 검찰의 공소 제기라는 것은 검찰의 공소장 뭐 물론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들을 이제 지적을 해놓은 것이지만 그것이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네네. 제가 근데 꼭 우리 존경하는 박영식 에디터님 반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 방금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람들 다 따라가기 어렵고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단히 단순하고 명징한 사건. 아 그럼요. 예. 단순하고 명징한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 내란 행위도 아주 단순하고 명징한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단순하고 명징한 사건들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상하게 잘못 알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정치인들과 정치 고관여층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그냥 단순하고 명징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허위 사실이냐? 이거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다른 여러 가지 혐의를 검찰이 엮어서 기소를 했지만 가장 힘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요것만큼은 무조건 유죄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추진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항소심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줬거든요. 물론 대법원 가서 그것도 정말 대법원 가서 야 그런 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가 없어. 토론에서 토론 중에 했던 말을 뭐 설명한 건데 그거를 뭐 어떻게 딱 그 제한된 시간 설명을 다 하겠냐. 그 시간도 부족하고 생방송 중이었고 그런 거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야라고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정치 생명을 끊고자 하는 검찰의 의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고 제가 요새 전세사기 정책 연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니, 검찰이 민생사건 수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게 정치인 한 명 잡으려고는 진짜 온 역량들 다 총동원하거든요. 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권력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네네. 분명히 알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뉴스토마토 유근영 기자가 또 현장에서 나가 있는데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근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법원에 나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법원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 패널들하고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주요 내용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우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던 원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발언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던 발언들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니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발언이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이런 좀 의문이 많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고법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심판에 영향을 끼칠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2심과 윤석열 씨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정치적인 국면은 요동칠지 몰라도 사법적으로는 별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다시 말해 별건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번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유무죄를 판단받는 것과 윤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 결과를 받는 것은 서로 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법조계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의 합의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한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평의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견을 좁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 주신 거는 8명 헌법재판관이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유근용 기자는 법조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짚어보고요. 지금 선고 요지 쭉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 일단 신유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항소를 이제 하겠죠. 네, 상고하겠죠. 네, 상고. 그러면 그 일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상고를 하면은 대법원까지?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라라고 해서 633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6개월, 3개월. 그럼 네, 3개월 안에 대법원이 정말 초고속으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를 항소심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어려워요. 사실심,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네네. 사실 확정 요것에 관해서 대법원이 이거를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관한 것은 건드리지 않고 어떤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파기환송을 해요. 그런데 파기환송을 하는 재판을 3개월 내에 그렇게 빨리 할까? 이건 의문이지만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우리가 절대 이재명만큼은 대선 전략에서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사실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 항소심에서 너무나 꼼꼼하게 이 증거에 관한 모든 발언에 관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판단했거든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이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백현동 관련한 발언은 이건 어디까지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요거에 따라서만 처벌이 돼야 되고 별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이거는 공소 기각을 해달라라고 또 재판부에다가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만약에 재판부가 그거를 받아들였다면 대법원에서는 깨기가 매우 쉬워요. 이건 공소 기각이 아니라 이건 사실 판단이 필요해라고 깰 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그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라는 변호인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잘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파기환송을 대법원이 스케줄을 빨리 당겨가지고 대선 전에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고법으로 와서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떤 이걸 때문에 파기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기각이 아니다. 공소기각이 아니고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된다. 요런 것 법리 적용. 그런데 지금 이 판결문에서 어떤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보이기가 어렵거든요. 모두 다 사실 확정을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자체는 거의 가망이 거의 0% 가깝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저 부장검사 출신 그 현재
변호사 하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여쭤봤는데 1심과 2심이 결론이 같은 사건을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올라가는 그 기간 자체가 1심, 2심이 결론이 같으면 굉장히 빨리 땡겨가지고 뭐 처리할 수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건 1심과 2심이 결론이 아예 다르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대법에서 판단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따지고 있는 정치 스케줄과 관련해서는 조기 대선 60일 그 안에 대법원 선고가 있을 수 있냐 없냐 그 여부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아. 1심, 2심 결론이 너무 달라서 대법원에 상고되더라도 그 판단을 하는데 이미 대선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고 사실은 그 기간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막 633 얘기하는데요. 1년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너무 오랜 기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1심, 2심 결론이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런 케이스 자체가 전무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래 이제 그 아마 여당에서는요. 그러니까 방금 신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더라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원래 100만 원 이하 형이 나왔으면 사실은 더 안전하긴 하거든요. 100만 원 이하 형이 나왔으면 대법원은 형량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입니다. 사실 그대로 확정인데 대법원 아마 여당에서 계속 대법원의 판결을 빨리 요구하는 것은 그 형량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무죄나 유죄냐의 판단을 다시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0%라고 하셨지만 여당에서는 0.1%의 가능성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대법원이 빨리 판결하기를 굉장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 공소 기각이 되었거나 막 그런 사안이었으면은 조금 더 리스크가 크겠지만 그것까지도 이번 항소심에서 꼼꼼하게 따졌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소심에서는 모든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사실 확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확정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 확정 요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시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뭐 염려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아마 대법원이 원래 스케줄상 이 갑자기 이런 판결을 갖다가 2개월 이내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마 2개월 이내로 하기 어려울 텐데 아마 여당에서는 그걸 알고서 거봐라 대법원까지도 이재명 대표에 편든다 약간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판단에 관해서 2020년에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판단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이 허위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판결이 사실 거의 이 재판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요. 이번 항소심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자신들이 2020년에 했던 판단에 대해서 뒤집을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래서 대법원 자체는 뭐 거의 99.9%. 그러니까 빨리 판단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파기환송 여지가 가능성은 여지가 없다. 거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은 진짜 큰일 났어요. 이제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항소심 결과에 거의 모든 배팅을 다 했는데 이게 올 무죄가 떨어질 가능성을 예측조차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이재명 대표한테 항소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 것을 선언해라. 이 승복 선언하면 되겠네요. 라고 요구를 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 압박을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승복을 하나요? 지금 당장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이 판결에 대해서 뭐 성향의 문제를 삼거나 판사들의 성향의 문제를 삼거나 이 판결 자체가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여론전을 또 하고 있고 대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윤석열 탄핵 선고와 무관하게 오늘부터 사실 대선 주자들에게는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려서 이재명이 무죄인 건 상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빨리 윤석열 탄핵 선고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네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질질 끌리면 끌려갈수록 이재명의 독주 체제는 더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말씀 주셨어요. 마저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 기일하고 조기 대선에서의 국민의힘과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포지션 그거 말씀 계속 이어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선고 이후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20분 있으면 6시가 돼가지고요. 그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면 내일 지정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4월 선고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결국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는 자신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뭐랄까 명분이나 시간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미 이재명의 어떤 대선 가도는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지도부 입장이 더 난감해졌죠. 왜냐하면 원래 조기 대선을 공식화 오피셜 한 적도 없거니와 계속해서 이제 이 항소심에게만 올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럼 빨리 이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게 묘한 상황이 됐네. 네, 국민의힘에게 저는 뭐 말 안 듣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돌파구가 있어요. 뭐죠? 왜냐면은 그 지난 총선 어떻게 치렀냐면은 지난 총선의 핵심 전략이 2조 심판론이었거든요. 네, 2조 심판론 제기하다가 쫄딱 망했죠. 그랬죠. 네. 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미련은 못 버리고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요거까지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돼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여야 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회담 하면은 보통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모두 발언한 다음에 이렇게 비공개로 전환되거든요. 근데 공개 발언하는 그 짧은 10분 동안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꺼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도 한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그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얼굴 보고 보통은 서로 적대적이어도 덕담을 하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처음 꺼낸 얘기가 항소심 재판에 승복해라. 아. 그게 첫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아이템은 여전히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다른 여당 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하지? 사법 리스크 돌파구를 알려주신다면서요? 돌파구가 뭐예요? 네, 여전히 그래서? 돌파구를 못 잡을 거고 네. 그래서 이 대법원에게 빨리 판결해라 이것만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진짜 돌파구는 네. 그걸 싹 잊는 거죠. 그걸 싹 잊고 이제 자기의 선거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 이 도전 본인의 문제들이 비전으로. 의료 개혁이니 뭐니 이 도대체 산불도 날리고 도대체 이 세상이 다 망해가는데 예?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서울에서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산불 현장으로 그렇죠. 내려갔다고 네. 하는데 네.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씨는 지금 서울만 쳐다보고 이 재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가 SNS에다가 이 페이스북에. 판결에 대해서 네. 거기다 쓰고 아니 대구에서 이 안동, 의성 이쪽 산불 지역 이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 신경은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언제 서울 가지? 엉덩이만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이게 국민을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1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지금 충격적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헌재 심판 빨리 끝나야지 이게 지금 대선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데 네. 민주당은 이제 대선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만반의 준비. 뭐 가장 큰 호재를 맞은 것이고 사실상의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날개가 달린 판결이 이게 뭐 날개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고요. 뭐 이제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자체가 지금 대선 기간 동안에는 조기 대선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아예 사라져 버린 겁니다. 대법 기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짚었으니까요.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 이 판결만 계속 목매달아 왔던 국민의힘 공당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 인터뷰만 보더라도요 모두가 다 당황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또 그렇지만 실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리고 뭐 사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심지어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또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주자들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껴맞추기 한 거 아니냐. 2심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 다 불복하는 입장이거든요. 혹은 뭐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도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뭐 대법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제 또 다음 뭔가의 그 출구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법 판결만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포기를 안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계속 대선 주자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텐데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죄 판결은 면죄부가 아니죠. 무죄인 거죠. 그렇죠. 무죄라는 판결인 거죠. 면죄부는 돈 주고 사는 게 면죄부였는데 예. 하여간 근데 여전히 어떤 게 있냐면요. 헌재 판결이 계속 미뤄지니까 내부에 어떤 지금 분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 구독자 중에도 지금 랑뚱기 어머니님, 강8450님, 고구마 깎아님, 공공님 계속해서 이제 의견 주시는데 의견 중에 일부는 이게 헌법재판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누군가는 명확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해진 거죠. 시간을 끌고 있고 나머지 재판관들이 그 시간을 끄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형국인 거죠. 사실 나머지 재판관들이 다 싸잡아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 이 평이라는 게 이게 다수결로 해서 그냥 끝냅시다. 이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은 끌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냈고 주심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자 했으면 충분히 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렇게 매우 제가 추정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까지 다 싸잡아서 욕을 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행간의 의미를 정계선 재판관님의 그 결정문 그 부분 인용 결정문 그에서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다른 재판관님들의 인내가 더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서 질문이요.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시간 끈다.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론을 기다리면서 그 끝나면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항소심 결론이 이렇게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더 끌려던 분들도 끌 이유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각하 입장 두 분 입장 낸 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동일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용감하게 인용 판결, 기각 판결 내리신 분들은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비춰 판단하신 거라고 보고 각하 두 분, 정형식과 조환창 재판관의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판결 중에 이제 자신들의 의견이 각하였잖아요. 근데 그걸 보건대 이분들은 여론의 상황을 좀 보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덕수 기각을 시키고 자신은 각하 의견을 냄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어떤 결론이 나는지를 보고 여론의 향배가 이제 어찌됐든 법야권에 유리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이제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시류에 편승해서 자신이 윤석열 탄핵 선고에서는 과감하게 인용을 내릴 만한 환경과 토대가 마련되는 어떤 시간을 간봤다, 기다렸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7대1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 김복형 재판관만 시원하게 이제 올 기각에 모든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었다라고 한덕수 관련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커밍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7대1의 상황이 거의 명확해졌다고 보고요. 그 김복형 재판관 한 명에 대한 설득만 있다면 저는 8대0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헌재가 조만간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8대0을 확신하기 때문에 8대0 결론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는 분명히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두 분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지연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연시킨 사람들의 취지는 사실 이재명 항소심 재판의 그 비판을 의식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의식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재판이 공정하게 치러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공정하게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한 것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빨리 끝내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공정하게 비춰지는 게 관련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재 결정에 대한 그 이후에 여러 여론이나 논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중 대표님의 이 헌법재판소 우리나라 헌법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굳건한 믿음 좋습니다. 그러신 거죠 지금? 아니 이게 어쩔 수가 8대0이라는 거는 8대0이다. 무조건 8대0이라는 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것이 만약에 한 명만 의견이 다르다고 치면은 본인은
뭐 사실 역사와 뭐의 정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인생을 걸고 거기다가 기각 판결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혼자 소수 의견이 돼서 쓰는 거예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가장 보수적이고 이제 뭐 극보수적일지 모를 안창호 현 국가인권위원장이 그 분은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그 결정문에 담아가지고 가장 화끈하게 인용 결정 내리신 분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보면 김복형 재판관 얘기는 뭐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기각 결정문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로는 이미 오늘 재판 때문에 여론의 이 흐름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는 이런 거 보십시오. 원래 50% 박스권이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면 재판관들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봐왔다면 탄핵 심판 선고 윤석열에 관련돼서는 기각 결정문 쓰기가 어렵고 각하는 더 어렵습니다. 이미 변론기일을 1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혹시 저는 이제 기일 통지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이미 정치적인 헌법재판소라고 다들 평가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끝나자마자 또 기일 통지하면 그거 정치적이라고 지적받을까봐 오늘 발표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또 보여져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 비판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내일 비겁한 거죠. 내일 기일 통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아니 이원재 의원님이 여기에서 또 이제 뇌피셜 하시면 어떡합니까? 뇌피셜. 근데 정보예요. 정보.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또 이제 근데 그 날짜는 다 모르시죠 지금? 뭐 윤상현은 4월 11일이라고 윤상현 의원께서는 찍으셨지만 어쨌든 4월 18일 이전엔 무조건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할 문영배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는 그 어떤 절박감이 그 헌재에도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 안 하면 다음 주로 넘어가고 4월이 되는 거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덕수 기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기각된 되게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에 불법 계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불법 계엄이라는 것에 공모를 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그 계엄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한 부정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성이 있는 계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정까지 연결짓는 거는 과도하고요. 저는 안심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뜨거운 주제인데 이 국민연금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됐는데 진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일단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윤 대표님이 한번 브리핑 쫙 해주시고 꼭 하실 말씀이 해주시고 딱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국민연금 논쟁이 지금 한동훈 대표, 이준석 의원 뭐 다 뛰어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안이 있는 거고. 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안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에는요 보험료율이라는 게 있고요 소득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보험료율을 기존에 9에서 13%로 올렸고요. 그리고 그 소득대체율을 기존에 40%에서 43%로 올렸습니다. 자, 종합하면요 보험료율은 4%포인트를 올렸고요.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3%포인트를 올린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소득대체율은 받는 쪽이고 보험료율은 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내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올리고 받는 거는 조금 더 덜 올렸다. 하지만 둘 다 올렸다라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요. 이게 만약에 저보고 한쪽 손은 저기 스튜디오 끝을 찍고 한쪽 손은 저기 연축 스튜디오 끝을 찍어라라고 어떤 분이 주문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라는 이렇듯 양쪽에 그 아주 모순된 요구를 있는 그런 이슈거든요. 한쪽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라. 또 한쪽에서는 이 지금 기금의 안정성이 굉장히 위태로우니까 기금의 안정성을 다시 살피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이 한 번에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결 자체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18년 만에 타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정치인들이 말을 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주장부터 하나 좀 소개를 하면요. 이소영 국회의원은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했지만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고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얘기는 했지만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 이소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안을 얘기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시급해야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얘기했고 아주 구체적인 대안으로 연금소득세를 기금에 투입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다른 정치인들은 그동안의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사실 굉장히 이상한 데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아니,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었으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니, 그럼 그동안 거부권 쓴 거는 잘못된 거라고 비판한 건가요? 그렇죠. 혹시 인정한 셈인 거죠. 그러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면서 거부권 내란 행사. 특검 이럴 때 거부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또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미래 세대에게 풀 대출을 땡겨가지고 부담을 늘리는 야합을 한 것. 이거 진짜 나쁜 워딩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 이준석 의원의 그 특유의 갈라치기? 갈라치기와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고 이건 사실 팩트에 기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왜 틀렸는지는 다음번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꼭 설명해 주시죠. 네. 이준석 의원의 대체로 발언이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귀에 딱 들리긴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끝내주는 경제 또 진행해야 돼서 강정수 박사가 나와서 일본 AI가도 요즘 좀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중국 AI 소개해드렸는데 일본 AI도 무섭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요.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 윤영중 대표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오늘 AI 시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아까 보내주신 외국 언론들이 이렇게 정리하신 글 초안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첫 줄에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AI 의제를 주도해 왔지만 일본은 이제 기술적, 재정적, 정치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곧 글로벌 AI 경쟁에서 제3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사실은 써주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어제 독일 언론을 읽어보면서
독일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뭐 블룸버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언론들 또 일본에 교수로 계신 분들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좋은 글 좀 링크 좀 니케이라든지 요미우리라든지 이런 글들을 좀 받아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하게 됐는데 일본이 저도 몰랐지만 정말 제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2023년부터 정말 내실을 다해 오고 있었고 특히 이제 한국 이름으로 손정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쉽게 얘기해서 모든 걸 걸었다 할 정도로 AI에 걸고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일본이 뒤처졌던 잃어버렸던 3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AI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 경제의 새로운 어떠한 퀀텀 점프를 정말 AI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주제를 일본 AI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네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좀 걱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걱정 되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일본 AI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우선은 됩니까? 일본 AI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갖게 보셔야 될 기업이 크리스탈 AI라는 기업입니다. 크리스탈 AI. 네, 수정 그룹 구슬과 같은 건데요. 실제로 그 회사를 어떤 두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가 같이 함께 만든 그러니까 미국의 오픈 AI, 샘 알트만의 오픈 AI요. 오트만이 만든 회사인데 크리스탈 AI라고 해서 실제로 그 회사의 조인트 벤처 이 계약을 할 때도 정말 수정 구슬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을 마법의 수정 구슬처럼 모든 것을 풀어줄 해결의 어떤 해법처럼 나왔고 이것을 지금 있는 오픈 AI 기술을 일본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일본이 사실은 자동화 부분이나 디지털 부분이 많이 뒤쳐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되게 빨리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쫓아올 수 있었던 디지털 경제에서 쫓아올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유선 인터넷 시대를 건너뛰고 무선으로 바로 온 거거든요. 한국은 유선 인터넷부터 정말 광케이블 하면서 그렇죠. 내실을 다졌었고 네. 모바일도 다졌지만 중국은 그냥 유선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네. 이런 퀀텀 점프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서야 공무원들은 프로핏 디스켓 쓰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정도로 아직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에 대단히 낙후되어 있었던 건데 이 연사마 이 손정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1번이요 눈을 떠라. 슬로건이 그거예요. 1번이요 눈을 떠라. 세상이 변하고 있고 2번이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1,000억 달러 매출된 이성뿐만 아니라 일본 모든 기업의 3분의 1이 2025년과 2026년 2년 동안 AI를 전면적으로 기업에 도입하도록 만들겠다. 그 제품이 크리스탈이다. 그래서 오픈 AI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본 기업을 뚫어주는 거는 소프트뱅크가 맞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먼저 2025년에 30억 달러 정도의 계약을 크리스탈과 AI와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부터 전면적으로 모든 업무 처리를 AI로 전면화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본 기업 중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모든 기업 중에 2분의 1, 50%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49%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AI 전환, 요즘 그거를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서겠다. 그리고 투자 금액도 한 3천억 달러 정도 이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부분을 밝히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 기업에서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탈 AI가 여러분들 해야 되고 그럼 또 하나 특이한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카나 AI라는 겁니다. 사카나 AI. 사카나가 사실은 이제 물고기라는 뜻이더라고 일본어로. 그래서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모이면 큰 물고기가 돼서 이 물고기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간다. 뭐 이런 일본의 그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고기가 조그만 물고기들이 떼를 만드는 것처럼 이 사카나 AI가 목표하는 것은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전체 AI가 된다고 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사카나 AI의 창업자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 창업자가 누구냐면 창업자 중에 3명이 창업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라이언 존스라는 사람이에요. 라이언 존스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텐데 2017년 지금 AI 혁명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챗GPT 만든 모델이기도 하고 그 전에 구글에서 개발했던 그 논문의 이름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예요. 공동 저자 중 한 명이 라이언 존스가 공동 저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가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이걸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같이 연구했던 사람 한 명을 더 데려오고 일본 또 AI 전문가를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에서 3명이 일본으로 와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억 달러도 받고 투자도 받고 엔비디아도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미국 사람이 일본으로 왔을까? 뭐 가족이 뭐 일본 사람이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네. 일본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일본에 있는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GPU를 쓰게 되면 무조건 50%는 정부가 대줍니다. 아 그래요? 일본이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네, 정부가 해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일본이 구했느냐면 2023년에 2번 일본 경제부 장관이 그냥 무턱대고 우선은 젠스랑을 만나러 미국으로 갑니다. 엔비디아 젠스랑 장관이. 네. 그때는 못 만나고 온다 그래요. 근데 또 갑니다. 네. 2개월 뒤에, 4개월 뒤에. 네. 또 가서 그때는 일본에 있는 AI 기업들 또는 뭐 인터넷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의 대표들하고 다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젠스랑이 놀래서 만납니다. 그 정성이 고맙고 자기가 거절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젠스랑이 만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돈 줄 테니 2024년부터 생산되는 것 중에 빅테크라든지 큰 곡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 1순위 해달라. 일본이 가장 먼저 사게 해달라. 파는 대로 다 사겠다. 너네가 팔 만큼만 우리에게 주면 다 사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이 그렇게 가서 나라가 가가지고 일종의 조활인 거잖아요. 네, GPU를 그렇죠. 달라고. 네. 젠스랑이 약속을 해서 실제로 줍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엔비디아의 GPU가 일본으로 많이 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해도 되는 구글 딥마인드에 이 사람 이름값으로만 해도 창업해도 투자금이 들어오겠죠. 네, 이 사람이 그렇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GPU가 많은 곳에서 하고 싶다. 그 트랜스포머 그 어텐션에서 올유니드 저자들은 저도 몇 번 다른 자리에서 만났는데 다 어디 가가지고 창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펀딩을 받고 있더군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미국에서 하거든요. 근데 일본으로 간 이유는 엔비디아의 GPU를 쉽게 빨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한 일이다. 그렇죠. 정부가 한 일이고요. 제가 어제 독일 뉴스를 보면서도 이게 놀랬던 것이 독일에 있는 한 기업도 일본으로 갔어요. 오사카로. 이유가 GPU를 구하기 쉬워서. 독일보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업도 오고 네. 독일의 기업도 일본에서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고 있고 손정희는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그래서 일본 기업의 50%가 1,000억 달러 매출이라는 뭐 어느 정도의 중견 기업 이상이죠.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2025년과 2026년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가 미국에서는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크리스탈 AI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기업용 솔루션을 지금 AI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선 인터넷을 건너뛰고 무선 인터넷을 갔듯이 일본은 지금 AI로 퀀텀 점프를 플로피 디스크에서 그러네요. AI로 퀀텀 점프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일본 기인 거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2023년에 하반기에 결정이 됐지만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를 여기 투자합니다. 그렇게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했다는 거죠. 일본 정부가. 네, 그러면서 지금 매년 쓰고 있어요. 2027년과 2023년 말에 결정을 했으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거의 한 해에 25조 우리나라 돈은 25조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쓰면서 그리고 또 하나 비자도 바꿉니다. 이 외국인 거주권도. 그래서 AI와 관련된 기업을 하고 있고 엔지니어라고 하면 로봇과 관련된 하면은 거의 아주 간편하게 해가지고 그 가족이 이민 올 수 있도록.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항상 중국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지만 중국에는 워낙 인재가 많잖아요. 네. 일본도 프랑스가 했던 것처럼 전 세계 인재를 끌어당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재를 끌어당기고 독일의 인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비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GPU로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후퍼라든지 블랙엘로 유혹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 독일 언론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미국과 중국의 격차를 줄이진 못하지만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3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네요. 지금 뭐 미국이 혼자 막 뛰어가고 중국이 따라가고 이런 정도만 우리는 생각했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사실 별로 생각 안 하면서 우리가 뭐 AI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3위라는 얘기도 또 막 하기도 하고 거짓말. 뭐 그런 얘기도 3위가 되고 싶은 건데요. 이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작년 10월 달에 블룸버그 기사를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블룸버그 기사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홋카이도 근처이죠. 그 구미모토 쪽에 일본 남쪽이죠. 거기에 TSMC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물론 이제 3나노 쪽 이런 건 아니고 이제 7나노 쪽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 타이완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여러분 홋카이도 저 북쪽이죠. 거기에는 라피다스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반도체 대표적인 나라였잖아요. 네, 네, 네. 그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것이 이 두 가지 프로젝트예요. 하나는 일본이 만든 회사 그렇지만 국가가 엄청나게 재정 지원하는 라피다스라는 것이 네. 북쪽에 존재하는 거고 남쪽에는 TSMC 공장이 일본에 지금 지어지고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일본의 반도체 영광을 찾겠다는 프로젝트로 또 진행됐었는데 이 블룸버그 기자가 이 두 곳을 다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면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다시 이 복잡한 생태계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타이완과 한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자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다. 이건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가치인 줄 아느냐. 응? 일본은 망하더라도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는데 이것이 자기가 일본 오랫동안 취재를 했고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일본 특파원 총괄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본에 지금 근 20년의 역사 다시 지내면서 일본 경제를 봤는데 일본 경제가 요즘 엄청난 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하면 된다. 뭐 이 두 가지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용암이 끓어오르듯이 끓어오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이런 자세를 미국이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다시 한번 반도체를 스스로 제조할 수 있도록 도전해봐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투덜대고 비판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일본을 보고 자기가 배운다라고 하면서 이 라피더스가 있는 이 홋카이도에 정말 그 일본 자위대 공군기지 하나밖에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시기에서 사람이 많이 살 것 같지 않은 동네에다가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것 그리고 홋카이도 쪽에 있는 이 구미모토라는 것은 화산이 얼마 전에 터졌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다가 TSMC를 짓는 것도 자기는 의아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산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도 대단하고 그리고 미국 산업계, 미국 일본의 경제 분위기도 좋다. 이것에 이어서 지금 AI 분위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또 속보가 나왔네요. 검찰에서는 이재명 2심 무죄에 대해서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위법을 시정하겠다. 뭐 상고하겠다는 얘기 아까 뭐 평론가들도 상고할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대법원 판결이 또 조기 대선 이전에 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진단도 아까 좀 내렸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뒤집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는 앞에 그 박영식 에디터, 신유진 변호사, 윤영중 대표 나와 있던 영상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 이런 생각은 드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잔뜩 투자를 일단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뭐 나스닥 가고 해서 테슬라도 거기서 펀딩 받은 거 가지고 주주들 돈으로 뭐 GPU 많이 사가지고 AI 만들고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미국은 근데 정부가 재정으로 뭘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일본은 재정을 막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두 모델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중국은 또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으면 정부가 뭔가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민간 경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은 민간 경제가 활성화돼 있고요. 여기에 돈이 많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듯이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가 지원하지 않은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AI를 정의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민간에서 사실은 AI를 주도했죠. 미국도 AI를 국가가 주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960년대하고 70년대. 그때 막 AI가 초기 막 붐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소련이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는 AI의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80년대와 90년대 AI의 강력한 겨울이 있다가 이거를 처음으로 풀기 시작했던 게 구글이라든지 민간 투자자였고 그러면서 2013년에 뉴욕타임즈가 AI의 봄이 오고 있다. 얼음이 녹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사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던 건 맞고요. 그리고 AI가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주도로 만들어졌던 것이 맞아요. 근데 민간 주도로 만들어졌지만 여기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었는데 기술 기업의 성장을 어느 정도 제어해 주다가 그러면서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실 국가가 가다가 중국 정부가 깨닫게 된 거죠. AI 기술은 이거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요번 양해에서 민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진핑이 했던 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발목 잡지 말아라.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시진핑이 주석이 내린 지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민간 주도로 가겠지만 공무원들이 받쳐주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중국은 발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도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중국 도시에서 지하철 타실 때 우리가 많이 편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실 때보다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할 때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는 기후동행 카드도 있고 여러분 중국에서 일부 도시는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 카메라가 저희 얼굴을 찍고 얼굴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서 사람 매칭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록되어 있는 정부에 기록되어 있는 신용카드에서 돈 빼갑니다. 그냥 빼가요. 네. 그 사람이 그냥 얼굴만 물론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얼굴 한번 딱 지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거 완전 개인 정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중사람 그를 썼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로 체크하고 들어가나 얼굴 체크하고 들어가나 개인의 이동 동선은 국가가 아는 건 똑같다.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그럼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런 것이 이제 서구에서는 대단히 이제 거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한 부분에서 개인정보 부분에서 이 허들을 낮춤으로써 관련된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듣고 보니까 미국도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AI 관련 규제 완화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중국도 원래 그렇게 했고 사실은 개인정보고 뭐고 완화돼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본도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본은 그런데 국가도 지금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데 규제법과 관련돼서 뭐라고 일본 정부가 표현했냐면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중간쯤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유럽을 하나의 극단으로 놓는 건 맞아요. 유럽이 규제가 많은 거잖아요. 많죠. 거죠. 네. 기술도 없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규제가 많고 근데 프랑스가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AI 서밋에서 우리도 가속주의로 달리겠다.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달려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유럽이 작년까지 했던 이런 세이프 안전 중심의 AI 정책이 우리의 속도를 발미를 잡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이제 미스트랄이라는 AI 기업을 가졌거든요. 글로벌 경쟁. 그런데 우리가 발목 잡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도 아직 유럽연합 전체는 아니지만 프랑스도 달려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규제 부분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이 난 다음에 사후에 이것이 서비스될 때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선은 물이 끓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끓기까지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끓은 다음에 이 물이 위험해서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으면 그때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이 끓을 때까지는 규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규제 들어가겠다. 물에 끓는 양상을 보면서 이러한 중간적인 길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흥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그런 거고 미국은 이제 완전히 지금 가속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규제나 세이프 규정 저는 세이프 가드레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안전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할 건가 하고 얼마나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가. 그냥 법률가들이 기술 있는 사람 자문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조금 법률가 중심으로 AI 규제에 대해서 조금 속도가 더 빠르다. 한국의 AI 발전보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잡혀줘야 되잖아요. AI 기술도 좀 발전하면서 AI 규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2024년과 2023년 이 두 해의 한국의 논의를 보면은 AI 규제 논의 지형이 힘이 더 셌어요. AI 왜요? 뭐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드리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 내란 일으키기 전에 결정했던 게 뭐냐면요. 국가 AI 위원회 그 위원장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뭘 결정했냐면 우리도 똑같이 일본하고 2027년까지 한국 돈으로 9.7조를 반도체까지 이건 포함입니다. 일본도 반도체 포함이고요. 9.7조 그러니까 약 10조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10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0배 차이 나네. 10배 차이. 근데 100조 원 정도 있어도 근데 방법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그다음 뭘 했냐? 국가 AI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뭐 몇 장 사가지고 지금 이미 대전에 GPU 있어요. 몇 장 GPU 사가지고 어떻게 분배해 줄까? 5장씩 줄까? 뭐 10장, 6장씩 줄까? 이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관이 가가지고
우리 있는 돈 다 살 테니 완전히 다르네요. 다르고 그다음 뭐냐면 너네가 하고 싶으면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해라. 그 대신 50% 비용을 우리가 대주겠다. 그러니까 GPU를 전 세계 어디보다 50%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 그 엔비디아 젠슨왕 만나서 장관이 그렇게 막 싹싹 빌듯이 얘기를 네. 했는데. 그래서 민간도 자기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50%는요. 그렇죠. 네. 5장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너네 500장 필요하면 500장을 쓰는데 50% 싸게 해줄게. 너네 필요한 만큼 다 써. 오 5장 갖고 뭐 해요? 나눠준들 어차피 50장 더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접근 방식부터 달랐고요. 이 생태계를 잘 이해한 거고 이 생태계에서는 일본에 있는 인재만으로 되지가 않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AI가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AI 인재 유출이죠. 미국으로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서 거기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자기네 일본의 AI 인재를 돌아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인재들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썼던 이러한 딥마인드의 고급 인재들이 일본에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독일에 있는 AI 기업이 일본으로 회사를 옮겨가지고 창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유치 작전에서도 네.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카나 AI, 네. 뭐 크리스탈 AI 이런 데 네. 보면은 크리스탈 AI는 기업용이고 뭐 네. 기업용인데 어쨌든 챗GPT를 만든 오픈 AI를 끌고 들어와서 그렇죠.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든 네. 거잖아요. 네. 사카나 AI는 또 작가 트랜스포머 자체로 했던- 합니다만 여기는 좀 과학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과학에 특화되어 있는 네. AI인데 어쨌든 또 미국에 있는 트랜스포머 개발했던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네. 와서 하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네. TSMC 구마모토 공장도 네. TSMC 대만 회사가 와서 일본에서 하도록 하는 네, 거죠. 네. 일본 자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적인 것이 있죠. 근데 그 손정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가 부족한 거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로봇 기술이 좋다라는 거예요. 일본 여러분은 과거부터 로봇에 많은 투자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AI가 없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손정희는 우리가 빛을 볼 거는 AI에서는 이미 늦었고 네. 미국 기술을 응용해서 우리가 AI의 적응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 적용하자. 정부에 적용하자.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우리가 강해지자. 적용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적용 쪽으로 가서 AI를 해서 미국, 일본 경제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일본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가 AI를 도입하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일본이야 감은 눈을 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눈을 뜨자. 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게 우리에게 좀 마지막 기회다. 네. 여기에 AI를 도입해서 우리가 다시 일본의 영광, 80년대 가졌던 일본 기업의 경제의 영광을 되찾자. 1980년대 가졌던 일본 기업의 영광을 되찾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AI에 대한 이 기술력들도 상대적으로 천천히 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손정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하지만 우리는 바로 로봇 기술하고 AI 기술하고 결합을 시킨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서는 우리가 뒤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기술적 엔지니어적인 로봇 기술은 일본이 빵빵하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AI를 결합시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라는 거죠. 네. 이러한 전략적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위 AI 강국 되자는데 강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How to 어떻게 할 건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뭐 소벨이나 AI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가 AI 만들면 되는 건지. 우리는 그럼 기업들은 AI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도입할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여동생네 화성에 있는 공장에도 이 종이컵을 만드는 공장에도 중국 그 종이컵 공장을 기계를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왜요? 과거에는 한국 기계를 쓸 때는 한국 사람들이 자꾸 품질 검사를 했었어야 돼요. 이게 종이컵이 물이 새나 안 새나 네네네.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전수 카메라가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리고 AI가 네. 이게 물 셀 가능성이 몇 프로인지를 표시해줘서 몇 프로 이상이면 자동으로 분류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품질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중국은 여러분요. 이러한 작은 공장에서 쓰는 연매출 100억 정도 나는 이런 작은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데도 AI가 다 도입돼 있어요. 이미 중국은. 현장으로 이미 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조 속에 AI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일본도 손정이 하자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든 기업. 테크 기업만이나 인터넷 기업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 기업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AI를 도입하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탈 AI가 같이 가겠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손정희가 투자한 회사들을 자기 자회사들부터 먼저 이동하겠다라는 거고 매출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돈을 언제 벌 거냐?
우리가 돈을 쓰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여내는 거고 경제 효율성이 AI로 좋아지는 거고 이것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곳곳에서 AI가 쓰여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큰 기업이 AI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AI를 쓰는 곳에서 AI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 궁극에 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한번 따라잡아보자. 아, 그러네요. 네. 조금 무시무시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네.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쨌든 일본에서 기업들의 50% 정도가 이런 네. AI 전환을 통해서 기업의 체질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네, 네, 네. 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이 하겠다는 AI 전환이란 게 그렇게 AI를 활용하는 전환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여러분 AI를 활용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예를 들면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그러니까 이 채굴장에서 쓰던 컨베이어 벨트를 처음으로 제조하는 이 공장으로 도입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를 들어오면서 포드의 모델 T가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죠. 이러면서 이 컨베이어 벨트를 다양한 제조업들에서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AI가 들어오면은 특정 부분에 자동화가 안 됐던 것을 빠른 속도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업무 효율성의 자동성 부분에서 훨씬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SI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창원에 있는 기업들 여러분 뭐 밀양에 있는 기업들 또는 뭐 화성에 있는 기업들 거기에 있는 제조 기업에 큰 공장이 있고 뭐 매출이 1조를 하던 5천억을 하던 이런 기업에도요. 개발자 한 명 없어요. 한국도요. 일본도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합니까? 서울에 있는 SI 업체에서 가서 시스템을 만져주고 고장나면 가서 출장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네, 이런 네. 외부에 있는 컴퓨터 전문 인력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비용이 대단히 비싸고 탄력적이지 않고 혁신에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 SI 기업이 하는 역할들을 AI 이 전환하는 크리스탈 AI가 대신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뭐 삼성 SDS나 뭐 LG, 그렇죠. CNS 나. CNS 뭐 이런 데가 하는 역할을 하는데 AI로 하는 그래서 훨씬 더 하겠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물론 이렇게 되면 이 업계 간의 갈등들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치면 삼성 SDI라든지 LG CNS가 싫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큰 기업도 싫지만 사실은 창원이나 뭐 화성이나 뭐 여수나 뭐 이런 데 있는 공단들에 있는 이 시스템은 꼭 이런 큰 기업이 아니라 뭐 사실 뭐 판교나 구로에 있는 작은 이런 SI 기업들이 네네네.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SI 기업들이 위태로워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산업이 AI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그렇죠. 네.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장인 거죠. 그게 성장인 거죠. 그 효율성 기업은 높아지는 게. 적은 비용으로 네.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윤율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는 게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윤율 저하를 끊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윤율 상승을 전체 경제에서 만들어내겠다. 즉 AI를 전면적으로 GDP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네, 계획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 AI는 정말 훌륭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크리스탈 AI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KT라든지 MS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런 유사한 건데 실제로 정말 일본의 그런 크리스탈 AI 같은 기능을 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존에 있던 기업들 중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데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나요? 지금 사실은 요번 주에 뭐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랬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한국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한국에 와서 KT랑도 같이 뭐 협업을 하려고 하면서 나델라가 온 건가요? 나델라가 왔습니다. 나델라가 와서 이러한 뭔가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좀 뭔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을 빌려서 KT는 들어가고 싶은 거고 지금 사실 SKT는 아마존 웹W 서비스 그러니까 AWS라고 하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랑 지금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지금 이 손정 회장이 하는 지금 크리스탈 A 같은 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가 한국에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통신사들이 클라우드 업체하고 손을 잡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제 독립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해서 SKT라든지 KT도 그런데 MS랑 여기는 손을 잡은 거고 여기는 이제 아마존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손을 잡으면서 시도하는 것들이 한국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일본 모델이 좋은 것은 그 오픈 AI라고는 가장 강력한 AI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물론 AI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마존의 자체 걷어오는 모델도 있지만 사실 오픈 AI에게 비길 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오픈 AI 걸 써야 된다는 거고 오히려 클로드라든지 오픈 AI라든지 구글 제미나이하고 이렇게 매칭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클라우드 업체들도 기존에 좀 망이 있는 네. 영업망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통신사나 이런 곳들하고 손을 잡고 네. 크리스탈 AI하고 비슷하게 기업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다. 네네. 뭐 왜냐하면 이런 여러분도 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SKT나 KT 같은 경우는 LG 플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우리 개인들도 거기서 이 휴대폰을 하고 뭐 유선 인터넷을 하지만 기업들도 유선 인터넷이라든지 네네. 기업에서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업체들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기본적인 영업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장점이.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통신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네네. 경우는 네네.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쓰기 때문에 여기에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게 붙으면서 여기에 AI가 결합된다라면 저는 가능성은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여기서도 크리스탈 A를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이야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휴머노이드 만들면 거기 AI가 들어간다고 할 때. 네. 그래도 자체 그 기반 모델 AI가 있어야지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챗GPT, 그 오픈 AI에서 GPT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뭐 제조업하고 손을 잡고 로봇을 만들겠다 이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중국에서도 뭐 자체 기반 모델이 있잖아요. 네. 뭐 딥시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제조업이 있으니까 만나서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기업에 응용하는 AI 같은 거 가지고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것도 사실 오픈 AI를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손잡고 그러면 그쪽 모델 가져다가 사실은 좀 그 고쳐서 문제가 쓰겠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가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그 지금 예를 들자면 F-35를 유럽에 팔았더니 거기에 안 좋은 거를 나중에 요즘 유럽에서 독일하고 지금 프랑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언제든지 미군하고 만약에 이 F-35를 미군을 공격하는 순간 네네. 미군 쪽에서 자폭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백도어의 스톱워치를 갖고 있다. 이걸 발견했다고 지금 논쟁이 난리가 났어요. 오, 그래요? 네. 와, 무섭다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토 국가가 프랑스나 독일에서 F-35를 산 조건 속에 그런 백도어 속에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어권을 미군이 갖게끔 하면서 팔았다는 걸 최근에 기술적으로 독일하고 지금 프랑스에서 발견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AI 우리가 했는데 네. 언젠간 이것에 대해서 원 기술자인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에서 물론 로키드 마틴이 F-35는 만들었지만 미국 국방부의 이 입김이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이런 것이 있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중장기적인 우려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AI 모델을 갖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 우리 스스로가 지금 오픈 AI랑 경쟁할 수 있는 거대 언어번호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피지컬 AI 요즘 물리적 AI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도 하고 있고, 구글도 제미나이 로보틱스라고 해서 들어왔고, 메타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준까지 만들려고 한다라면. 그 다음부터 우리 휴머노이드 사업 키우고 그 다음부터 애플리케이션 사업 키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거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응용 시장도 만들고 여기 필요하다면 미국 거 갖다 쓰고 네네. 네? 필요하다면 중국 거도 저는 갖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으로는 정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학교에서부터 제가 저장대학교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네. 저장대학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국의 스탠포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스탠포드가 명망 있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탠포드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기업 현장 속에 대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어쩌면 기업이 그 대학을 찾아간 거고 그렇죠. 대학이 기업을 찾아간 거잖아요. 네. 뭔가 선호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이 벤치마킹 해야지 거기 세계 랭킹 몇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네? 한국에 뭐 서울대, SK, 뭐 카이스트 뭐 랭킹 좋고 다들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대학도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탠포드 대학을 벤치마킹하고 저장 대학을 벤치마킹하려면 산업계하고 학계가 연결되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재력. 그래서 거기 갔더니 좋은 대우 받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머 의대보단 이것이 더 낫겠다. 네네네. 이러면서 이 생태계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는 거죠. 이 생태계에서부터 정말 AI 인재들이 넘쳐나고 여기에 우리가 GPU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 대학생 때부터 대학원생까지 마음껏 그런 인재들이 저는 들어와서 미국과 중국하고 겨눌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몇 년 걸리는데 그동안 우리는 손가락 빨 수 없다라는 거죠. 아, 그건 장기 과제고. 네. 당장 뭘 할 거냐. 그러니까 당장 뭘 할 건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그건 투 트랙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기업과 페어링, 그러니까 이 연합을 하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고민해볼 문제고 문제는 어떻게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기업이 AI 통해서 이윤율이 2%씩 올랐다. 다 모든 기업이 평균. 네. 얼마나 원더풀해요. 그럼 엄청난 그게 경제 성장인 그게 거죠.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AI를 잘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구도로 저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 AI 정책이 짜져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일본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충격적이네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신발끈을 잘 고쳐매고 다시 한번 좀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진행하고요. 또 끝장 뉴스 오후 5시부터 진행하니까요. 내일 오후 5시에 끝장 뉴스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